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다. 그 역시 한국 총리 스마트하네 라고 하면서 뭘 하나 청구서를 딱 내밀었어요. 그 청구서가 뭐냐면, 그런데 다 좋은데 한국은 군함 좀 파견해 줄래? 이런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3월 14일에 한국의 총리 김민석을 만난 지 바로 다음 날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것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은 그 호르무즈 통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딱 올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해야 되는 나라로 5나라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군함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나라 어느 나라냐?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인 거예요. 미국이 그 해병대를 차출했어요. 해병대를 2,500명을 차출해가지고 이란으로 보낸대요. 그런데 해병 2,500명하고 그 다음에 그 상륙함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전에 투입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어느 부대가 투입이 되느냐? 그 31st, 그러면 베스킨 라빈슨 31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31st 해병 원정대라고 있어요. 이게 머린 익스페디셔너리 유닛이라고 그래가지고 MEU라고 하는데, M은 머린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페디셔너리는 이게 원정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무슨 반지의 제왕 뭐 원정대 뭐 할 때 그게 익스피디션이거든요. 익스피디셔너리니까 그 원정의란 뜻이죠. 유닛은 이제 부대란 뜻이고 단위니까. 그래서 미군에 해병대가 있는데요. 머린이라고 합니다. 그 해군하고 해병은 다르지 않습니까? 해군은 네이비고 해병은 머린인데,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옛날에는 해군을 뭐라고 그랬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수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뭐 육군도 하셨지만 수군 무슨 통제사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까지는 우리나라 그 해군을 해군이라고 하지 않고 그 수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군에 복무하는 병사들을 뭐라고 합니까? 해병이라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해군으로 입대하면 뭐가 되느냐? 어떤 병사가 되느냐? 수병이 되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수군이었고 그때도 수병이었겠죠. 지금은 해군인데 해병이라고 하지 않고 수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병은 따르니까. 그 다음에 미국도 일반 해군은 네이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병은 머린이라고 하는데, 머린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바다가 마레거든요. 마레. 그러니까 마레에서 이렇게 나온 그 단어가 머린인데, 미국도 일반적으로 구분해가지고 해군은 네이비고 머린은 그 해병이고, 그러면 그 수병하고 해군하고 해병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병은요, 수병은 그 우리나라 그 해군이나 뭐 수병이나 이런 쪽은 뭘 하냐면요, 배 가지고 싸우는 게 해군이에요. 쉽게 말하면 함선, 뭐 구축함 같은 거, 거기서 바다에서 지들끼리 함대끼리 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군인 거고요. 그러면 해병은 뭐냐? 직접 총 들고 싸우는 게 해병이거든요. 총 들고 어디에서 싸웁니까? 배에서 총 들고 싸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예컨대 축구가 있듯이 수구가 있잖아요. 수구는 뭐 이렇게 그 물에서 이렇게 막 헤엄치면서 수영하면서 꼬리 넣는 게 그게 수구잖아요. 그러면 해병들은 바다에서 서로 간에 막 수영하면서 총 쏘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해병은 뭐냐면 바다에서 직접 상륙해서 보병처럼 총 들고 싸우는 게 그게 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병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상군으로 싸움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어떤 걸 쓰고 있냐면, 어느 군을 쓰고 있냐면 공군을 쓰고 있잖아요. 공군이 날아가가지고 폭격하고, 해군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해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군은 함대 그 배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란 기지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병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을
그 해병으로 원래 이제 지상군 하면 육군일 텐데 일단은 그래도 제일 먼저 first in last out 하는 게 그게 해병 아니겠습니까? 해병을 드디어 동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신호인가? 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미사일 쏘고 뭐 드론 보내고 뭐 그런 것하고는 그다음 비행기로 폭격하고 이런 것과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면 미군에서 어떤 해병대를 보내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베스킨 라빈슨 생각하면 된다고. 31. 근데 여기는 이제 31st라고 읽죠. 미국의 그 군이 6개가 있는데요. 6회 공군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우주군이 있어요. 전 우주에서 전쟁하는 거. 이제는 전쟁이 우주가 되는 겁니다. 뭐 골든돔 이런 게 막 생겨나고.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해병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게 뭐 이렇게 그 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렇게 그 미국은 군대가 6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는 우리나라도 육해공군 있고 해병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추가로 2개가 있다. 어쨌든 미국의 해병대가 있고요. 해병대 사령부가 있고요. 해병대 사령부 밑에 몇 개 이제 그 우리로 치면 뭐 1군, 2군, 3군 옛날로 치면 그런 군이 있는데 그런데 해병대 사령부 밑에 있는 조직이 뭐냐면 조직 중에 하나가 태평양 해병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해병대 USMC라고 하거든요. United States Marine Corps. CORPS를 코어라고 읽지 콜스라고 읽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코어라고 읽는데 그 US 머린 코어가 그 병력이 몇 명이냐면 정규군이 17만 7천이고요. 예비군 3만 2,400명까지 합치면은 한 20만 조금 넘게 21만 가까이 그 해병이 있는데 그래서 해병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뭡니까? 그게 어퓨 굿맨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데미 무어하고 탐 크루즈하고 멋있게 그다음에 누구지? 잭 니콜슨인가? 뭐 그러면서 니네 같은 뭐 애송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해병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병대가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상위 부대는 태평양 해병대인데 이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은 3스타고요. 병력이 몇 명이냐면 8만 6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 해병의 거의 한 40% 정도가 태평양 해병대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해병 원정군이 있는데 제3해병 원정군은 3스타가 지휘하거든요. 그런데 제3 태평양 해병대는 사령부가 어디 있냐면 하와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3해병 원정군은 사령부가 어디 있냐면 그게 오키나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키나와에 있는데 그 오키나와에 있는 그 제3 해병 원정군 머린 익스페디셔너리 포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부대가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제31 해병 원정대 MEU인데 여기에 있는 병력들이 다 이란으로 간대요. 그런데 MEU가 왜 중요하냐면 유일해요. 미국에 있는 해병대 중에서 유일하게 상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원정군으로서는 MEU, 31st MEU가 그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한테는 이 31st가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에 유사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반도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부대가 31st거든요. 그런데 그 31st가 어디로 갔다? 오키나와를 떠나가지고 그 부대가 거기는 대령이 지휘하는데 병력이 한 2,500명 정도 되니까 연대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 그런데 원래는 오키나와에 있다가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금방 휘리릭 달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하고 뭐 이것저것 해병대니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대를 트럼프가 빼가지고 이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이란이 지상전이 임박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폭격은 다 해가지고 이제 다 뭐 이렇게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깃발 꽂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상전이니까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퍼스트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육군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육군보다도 먼저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부대가 USMC, 머린 코어.
머린 코어가 먼저 들어가는데 그 머린 코어를 지금 이란으로 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거 아닌가? 아마 트럼프는요, 이렇게 막 폭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화력을 딱 보여주면 이란에서 쫄아가지고 아예 나 죽기 싫다 그러면서 항복 만세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제일 기대했었겠죠. 그런데 이란이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상부대를 갖다가 보내야 되겠다. 먼저 보내기로 했던 데가 어디였냐면 쿠르드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쿠르드족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군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건 어디다?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해병대부터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지상전의 임박 신호 아니냐? 전황이 더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한반도에서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방위 출신이지만 국방부에 조금 있었던 그러한 관계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뭐 군사력이 세계 뭐 몇 등이라고요? 뭐 5등, 6등, 7등 뭐 이 정도 한다고 의미 없어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북한이 그 장사정포나 뭐나 핵도 필요 없고요. 북한이 자랑하는 그러한 미사일 몇 개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져도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쏘려고 하면 그걸 선제적으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우리가 뭐 이것저것 막 이래 이런 이야기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뭐 태권도 몇 단에다가 막 이렇게 무술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칼 맞으면요 저 팔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총 맞으면 저 죽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딱 재봤어요. 뭘 재봤냐면 돌직구쇼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광화문에서 그 돌직구쇼가 있는 채널A에서 그 판문점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 봤더니 58km 나와요. 58km. 60km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직선 거리로 하면요. 58km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니까 58km지 직선 거리로 하면 휴전선에서 광화문까지 40km도 안 될걸요. 그런데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몇 킬로냐면 22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미사일 쏴도 오는 시간이 이렇게 쭉 걸리고 아이언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텔아비브 같은 데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2200km가 아니라 220km도 안 돼요. 40km도 안 돼요. 40km도. 그럼 바바바박 하면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쏠 것 같다라고 한 그 징후가 딱 포착되면 압도적으로 먼저 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에서 탑10 안에 든다. 뭐 5위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북한하고 그 1대1로 붙으면 핵이 없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기겠죠. 하지만 눈 하나 빠지고 팔 하나 잘리고 그다음에 다리 하나 잘리고 복부 관통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 쟤네 죽었다 이렇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주한미군 USFK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진짜 우리나라가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USFK라기보다 미군의 해병대 후방에서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올 그 31st가 이란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게 물론 전쟁 끝나면 다시 오키나와로 복귀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국무총리 김민석 총리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3월 13일이면 사흘 전이네요. 백악관을 가셨대요. 미국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미국 자주 가시네. 가가지고 벤스 부통령도 지난번에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백악관 갔는데 누구랑 만났냐면 무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 치르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나줬대요. 그래가지고 와 대단하다 싶었는데 몇 분 만났냐면 한 20분 만났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처럼 잉글리시가 플루언트하면 20분 동안 그냥 잉글리시로만 쫙 그 프리티한 잉글리시로 뷰티풀한 잉글리시로 하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만약에 통역이 꼈으면
실질적으로 20분이 아니라 10분 정도 만난 거 아닐까 싶은데 뭐 김민석 총리님이야 뭐 미국에서 로스쿨까지 그것도 정규 과정 JD를 나오셨기 때문에 잉글리시가 뭐 마찬가지로 뷰티풀 하시겠죠. 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한국의 국무총리는 한덕수 다음이 김민석 아닙니까? 야 잉글리시가 뷰티풀한 사람들만 총리를 하나 보네.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20분 회동을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딱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것저것 김민석 총리한테 물어보더래요. 뭘 물어보느냐? 북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김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 물어봐서 본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셨대요. 근데 김민석 총리가 어떤 말을 딱 하니까 트럼프가 매우 기분이가 좋으셨대. 그게 뭐냐면은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님이 전화라고 그러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간다라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총리님 내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반드시 꼭 잘 전해주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피스메이커는 다른 한 사람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 당신입니다. 딱 이야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세티스파이드가 되셔가지고 기분이가 매우 좋으셨다라고 김민석 총리가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반도 관련해서 유일한 피스메이커는 나 이재명도 아니야.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야. 누구다? 유일한 그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더니 트럼프가 아주 만족했다. 뭐 저도 뭐 그런 말씀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트럼프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기분 좋으면 저도 기분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김정은 만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어요. 뭐 싱가포르에서도 만나고 뭐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도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정은 대화 원해? 이러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한테 김정은이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김정은이 있어요. 트럼프가 있어요. 두 사람이 가깝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랑 김정은이랑 가까우면 제가 김정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정은아 참고로 정은이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그러니까 반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야 정은아 너 나랑 그 대화를 하기 원해? 그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지 않고 김민석 총리한테 물어봤대요. 김정은이 나랑 대화를 원하나? 그게 좀 궁금하네. 이렇게 김민석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은이 있어요. 트럼프가 있어요. 그 중간에 김민석이 있어서 김민석하고 김정은이 더 가까운가? 트럼프보다?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의 형님이 누굽니까? 김민웅 교수, 김민웅 목사님 아닙니까? 맨날 뭐 이렇게 북한 입맛에 맞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 김민웅 그 교수님이 김정은하고 더 가까운가? 어쨌든 트럼프가 김정은이 나랑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라고 김민석 총리한테 물어봤대요. 어쨌든 그 와중에 김민석 총리가 그런 그 트럼프가 딱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딱 제안을 했더니 트럼프가 김민석 총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very smart, 영어로 very smart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very smart. 베리가 아니라 딸기가 아니라 very smart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비서 딱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정비서 일로 와봐 그러면서 즉석에서 우리 한국에서 온 김민석 총리가 very smart한 아이디어를 그 딱 주셨으니까 나한테 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조치해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자랑을 갖다가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자랑이신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팍 찌푸리면서 한국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총리님 말씀 듣고 총리님이 전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보니 내가 아주 기분이가 좋다. 아이,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줬는데, 이거 베리베리 스마트해.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면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월 13일에 김민석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3월 14일, 엊그저께 뭐가 있었습니까? 13시 20분에, 어제 오후 1시 20분에 뭐가 그냥 파바바바 날아갔냐면 3월 14일이니까 토요일이었겠네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게 12발이란 썰도 있고 18발이란 썰도 있는데 어쨌든 순안에서, 그 순안이 평양 근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바바바바 발사를 갖다가 했어요. 열 몇 발을. 그럼 그게 동해안에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 탄도미사일 쏘는 거 봤지? 그 사정권은 420km야. 420km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안부터 성주까지, 사드 기지가 있는 데까지가 420km예요. 거의 그 남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420km 사정권 내에 있는 적들에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미군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적들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나한테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이 대화할지 여부 좀 알아봐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대화 좋아하시네. 이러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 봤지? 우리 탄도미사일 바바바바박 쏜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400km라고요? 순안에서 사드까지, 저기 성주까지가 400km라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몇 킬로라고요? 2200km라고요. 2200km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 요격하는 게 쉽습니까? 400km짜리 미사일이 날라오는 게 쉽습니까? 불안하지? 저는 불안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김민석 총리를 만나고 그 다음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다. 그 역시 한국 총리 스마트하네 라고 하면서 뭐 이게 공치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진심이라고 치고 그러면서 뭘 하나 청구서를 딱 내밀었어요. 그 청구서가 뭐냐면, 그런데 다 좋은데 한국은 군함 좀 파견해 줄래? 이런 청구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3월 14일에 김민석 총리를, 한국의 총리 김민석을 만난 지 바로 다음 날에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 보낸 것도 아니고 트루스 소셜에다가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은 그 호르무즈 통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딱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해야 되는 나라로 5나라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들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군함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인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그 찍은 5개국 중에 하나 들어갔네. 야, 우리나라가 공군력도 뭐 천궁2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대단한데 K방산 만세인데 야, 해군까지 인정받았네. 이렇게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란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석유 공급받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나라들은요, 4개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가 한국,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인도예요. 그러니까 한중 일 인도 이 4개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를 공급받는 전체 양의 몇 퍼센트를 공급받느냐? 정확히 75.3%. 중국이 37.7%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10.9%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12%고요. 인도가 14.7%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석유를 더 많이 공급받는 나라라고요. 세 번째라고요. 중국, 인도, 한국, 그리고 일본. 그런데
뭐 인도는 뭐 그래 트럼프가 보기에도 뭐 인도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인도 100까지야 필요 없을 것 같고 중국, 한국, 일본 그다음에 어디 영국, 프랑스 이렇게 5나라는 군대 좀 보내지 군함 좀 보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중국이 필요한 석유의 중국도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얼빈 위에 따칭이라는 그 도시에 갔었는데 그 따칭이 중국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석유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택동이 가가지고 너무너무 모택동이 기분이가 좋아서 거기 원래 이름이 따칭이 아니었는데 야 내가 기분이 너무 좋다 해서 이름 바꿔라 따칭으로. 따칭이 무슨 뜻이냐면 대경이거든요. 큰 경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경사 났네 해가지고 여기 이 마을은 따칭으로 해라 해가지고 따칭이 됐거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었어요. 그런데 럭셔리예요. 석유가 팡팡 터져가지고 아마 중국에서 뭐 심천 이런데 상해 이런데 못지않게 부자 그 동네가 따칭이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중국 전체에서 석유 쓰는 거에 30%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70%는 수입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수입하는 것의 45%를 호르무즈 통해서 받는 거예요. 나머지 뭐 55%는 뭐 러시아에서도 받고 베네수엘라에서도 받고 뭐 그러겠죠. 그래도 어쨌든 45%를 중국이 그 수입하는 거에 45%가 호르무즈 통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그거에 뭐 한 10.9% 어쨌든 일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그 전체 원유 수입량에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 중에 70%가 중동에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동에서 받는 거에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우리나라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유를 비축하도록 법에 딱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가 정부 몫으로 7,648만 배럴 그 다음에 민간 회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게 7,383만 배럴 합치면은 1억 5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양의 208일분을 지금 비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들어와도 200일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나라는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를 통해 가지고 받는 게 뭐 미미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받는 영향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거는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두바이유 값이 올라가는 것만 아니라 브렌트유나 다른 뭐 러시아 석유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정도 영향은 받을지 몰라도 어쨌든 돈 주면 석유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유가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석유 자체를 못 받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 공장이 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중국, 일본, 한국, 한중일 세 나라가 아쉬울 건데 그런데 중국은 트럼프가 이야기한다고 호락호락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말에 따라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구축함을 그 배를 그 군함을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봐도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아마 일본은 보낼 것 같아요. 일본은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제일 필요한 배는 어떤 배냐면 뭐 잠수함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구축함이 필요하겠습니까? 항공모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지스함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배는요, 소해함이거든요. 소해가 무슨 뜻입니까? 바다를 청소하는 거예요. 바다를 청소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다에 깔려있는 어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배가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는 제일 필요한 게 왜 그러느냐? 이란이 바다에다가 기뢰를 어뢰가 아니라 그 기뢰를 쫙 어뢰인가 기뢰인가 어쨌든 그 바다의 지뢰 그럼 뭐 어뢰겠죠 뭐 그걸 갖다가 쫙 꽈라놨는데 그거를 제거하는 배가 그걸 청소하는 배가 소해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소해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소해함은 어떤 소해함이냐면 700톤도 안 되는 조그만한 쬐깐한 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가 호르무즈까지 가기도 어렵고 가도 별로 그게 안 돼. 근데 일본은 소해함이 25척도 더 된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저기 일본 그 뭐 닦아있지 그 소해함 좀 보내줘. 그 다음에 일본엔 또 뭐가 있냐면 소해 헬기도 있대요. 헬기가 바닷속에 있는 그 어뢰를 막 그 청소한다는 이야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일본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해함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이거는 700톤도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뭐 트럼프가 면제해 주겠습니까? 아 그럼 뭐 만들어서라도 빨리 보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있는 거라도 보내. 그러면은 뭘 보내야 되느냐? 구축함을 보내겠죠. 구축함을. 구축함은 전투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구축함이 몇 대가 있냐면요. 13척이 있어요. 13척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급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구축함이 급이 4종류의 급이 있는데 광개토 대왕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무공급이 있어요. 세종대왕급이 있고 정조대왕급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름만 봐서는 광개토 대왕급이 제일 클 것 같은데 제일 작아.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그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축함은 광개토 대왕급이었는데 이거는 3,900톤급 3,900톤짜리였어요. 광개토 대왕급이 3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무공급이 6척이 있는데 이 충무공급은 5,520톤이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지스함이 뭐 거의 뭐 항공모함 정도까지는 안 돼도 이지스함의 특징은 뭐냐면은 목표를 추적하고 그 목표를 그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뭐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게 그게 이지스함인데 목표를 탐색해서 요격까지 가능한 그러한 그 전투함이 그게 이지스함인데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은요 딱 4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종대왕급으로 3척이 있고 정조대왕급으로 1척이 있는데 지금 정조대왕급은 2척을 더 지금 건조 중에 있으니까 뭐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 정조대왕급도 3척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구축함이 13척에서 15척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광개토 대왕급 3,900톤짜리는 그래도 조금 미흡할 것 같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무공급이나 세종대왕, 정조대왕급 정도의 이지스함이나 큰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구축함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뭐냐면요. 지금 저기 에덴만 근처에 떠다니는 그 배가 있어요. 그 배가 어떤 배냐면 대조영함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구축함들 이름이 다 누구냐면요. 충무공, 그 다음에 문무대왕, 대조영, 왕건, 강감찬, 최영, 세종대왕, 율곡, 유성룡, 정조대왕, 그 다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다산정약용, 대호 김종서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 특히 주로 장군들 위주로 그 이름이 딱 붙어져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조영함이 에덴만에 있거든요. 이 대조영함은 급이 어디냐? 광개토 대왕급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위인 그렇다고 이지스함은 아닌 충무공급이거든요. 충무공급의 그 대조영함이 있는데 이러한 그 충무공급의 그 구축함에는 뭐가 있냐면요. 함대공, 그러니까 배에서 공중으로 미사일 쏘는 거죠. 그러니까 배에서 뭐 전투기들의 공격이나 뭐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그 막을 수 있는 SM-2 함대공 미사일 또는
그 배에서 뭐 적의 그 거기에다가 그 쏠 수 있는 미사일, 적의 이제 기지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냐면은 청상어 어뢰가 있대요. 이 그 충무공급 대조영 함에는 그러면은 그 바다에 쫙 깔리는 거는 기뢰인가 보다. 기뢰. 배에서 쏘는 게 어뢰. 그다음에 그냥 지뢰처럼 쫙 깔아놓는 게 그게 기뢰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영 함도 저희 호르무즈 해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대조영 함이니까. 그런데 대조영 함도 소해함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선을 호위할 만한 그 무장은 되어 있으니까 대조영 함을 갖다가 보내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들을 쭉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요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에 최소한 세종대왕급 이상의 그 뭐 충무공 이상의 그 구축함이 몇 척이 있냐면 10척이 있는 거예요. 그 10척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척이라도 보내. 왜냐하면 유조선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조선을 호위하려면 최소한 구축함이 2대가 있어야 된대요. 양옆으로 1대씩은 있어야 되나 봐.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뭐 미사일이든 드론이든 해가지고 유조선에 빵꾸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 잘 나오고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공격당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조선을 그 호위하기 위해서는 호위함이 최소한 2척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최소한 뭐 2척이나 4척이나 6척이나 이 정도는 차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국 군함이 차출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미국과 이란, 그다음 미국과 그 이스라엘 그리고 상대방 이란 이 전쟁에 우리나라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그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리젝트하고 싶겠죠. 쌩까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우리나라가요. 트럼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가 관세 올려 그러니까 처음엔 뭐 이렇게 좀 질질질 끄는타다가 결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됐잖아요. 이제 통과되지 않았나?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없는 돈 박박 긁어가지고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군대 저희 군함 보내. 그러면 안 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위 분담금 지금보다 10배 올려, 9배 올려. 안 올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큰 소리는 뻥뻥 치는데 그 다음에 뭐 중국에는 쉐쉐하고 미국에는 땡큐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다가 중국에도 털리고 미국에도 털리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만약에 지금의 정권이 그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국민의힘 정권이었다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막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국회 비준 사안이거든요. 국회 비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우리나라 군대를 이렇게 보내는 거는 당연히 국회 비준 받도록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그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가가지고 우리나라 유조선만 호위해 주기를 바라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유조선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조선, 일본의 유조선, 다른 나라 유조선까지도 한국의 구축함이 다 호위해 주기를 바라는 걸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국적 연합군, 미국하고 미군과 이스라엘 군과 그 연합군에 우리나라 군대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일본군도 일본 자위대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전쟁 당사국이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에 다카이치가 그 트럼프는요. 그 일본 자위대에다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거예요. 왜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그러한 배가 일본에 있으니까. 그 배가 뭐라고요? 소해함이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그 기뢰가 막 몇천 발이 쫙 깔려 있으면 그것 빨리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드론이 웅 날아다니고 막 미사일 막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트럼프가 미군이
그냥 뭐 박살을 내가지고 거기 뭐 기지 같은 거 박살 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바다에 깔려 있는 기류에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미군 그 네이비 가지고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봤을 때 일본 자위대 해군밖에 없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오빠 우리가 보낼게.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면 뻗ting길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님 어떻게 하실 건데? 다카이치는 오빠 우리가 보낼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째려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느낌으로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국힘 정권이었으면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게 통과가 됐겠습니까? 안 됐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우리나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한 이야기를 예컨대 뭐 양문석 의원님이나 뭐 누구나 이런 분들이 사자후를 막 토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뭐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말이 되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니까 미국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여소야대입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입니다. 우리가 해드리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꼬리를 갖다가 내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FTA 아닙니까? FTA가 있으면 그런 것들 좀 고려해 줘야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국가적인 뭐 불행인 건지 아니면 행운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여대 야소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결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될 건데 중국에도 쉐쉐 미국에도 땡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중국에서는요 물밑으로 야 보내지 마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다카이치도 보내는데 니네 안 보낼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관세 더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량 난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진보학자들이나 민주당 쪽에서는요.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다음 그런 이야기는 지금 공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테헤란에 대사관도 있어요. 지금 이란 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그 군함이 그 이란으로 막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딱 뜨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들 대사 포함해가지고 인질로 잡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그 리스판스를 줘야 되는데 1차적인 답변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시간이나 벌자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이란이 빨리 그 만세 부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레짐 체인지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군함을 보내지 않아도 될 건데 전쟁이 트럼프 장담대로 4주에서 5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넉 달, 5달 이렇게 질질질 심지어 막 1년 이렇게 질질 끌려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벤스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한 라인이 아주 따뜻한 따끈따끈한 한 라인이 구축됐다라고 자랑했는데 그 다음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서 관세 그냥 올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미투자특별법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딱 만나고 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야 군함 보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으니까 이거는 관세보다도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총리는 부통령 만나고 이만한 짐을 갖다가 혹을 갖다가 붙이고 오더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이따만한 혹을 또 붙이고 오는 건가?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그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딱 제안했더니 트럼프가 베리 스마트 그러면서 즉석에서 조치하라. 혹시 물론 아니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제 그야말로 뇌피셜이고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1000만 분의 하나, 1000만 분의 1로 김민석 총리가 아이디어를 딱 해. 지금 호르무즈 해협 골치 아프시죠? 한국, 일본 군함 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베리 스마트.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안보 비서관한테 빨리 코레 그래가지고 이방하는 거 한국, 일본 말고 중국도 넣어, 영국도 넣어, 프랑스도 넣어.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그 제안하자마자 우리한테 날라온 조치는 뭐냐? 군함 보내는 거라는 거였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